안녕하세요, 영화학교입니다. 이전 영상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 몰랐는데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마음으로 이번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영화 양들의 침묵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전의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분석의 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분석은 어떻게 보면 주관을 객관화하는 작업입니다. 영화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과정이 때로는 험난하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영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분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석하고 싶은 영화에 대한 분석이 이미 있더라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석이라는 것이 이 영화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감독의 의도와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분석은 그 영화를 만든 감독만 할 수 있겠죠? 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분석하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유용한 질문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분석하기 전과 분석문을 쓸 때 유의할 점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는 영화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분석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 끝없는 분석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거나 주장하고 증명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의 다양한 요소를 다루더라도 한 가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영화의 예를 증거로 사용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해줄 장면을 하나하나씩 골라 연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분석문을 적을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분석문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이 장면은 밝은 느낌을 준다. 이런 막연한 문장이나 훌륭한, 인상적이, 좋은 장면이다. 이런 모호한 표현과 영화에 대한 불특정한 감상을 적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영화 분석 질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안 되었을 때 이런 질문들을 보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 분석문을 작성할 때 이 질문들을 토대로 작성하면 더 쉽게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꼭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의 제목의 의미나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분석해도 좋고 영화 속 상징에 대해서만 분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분석의 규모에 따라 질문을 골라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같이 살펴보면 좋은 질문을 추려서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면 좋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화의 메시지와 표현 방식은 영상 기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했었는데요. 아직 영상 기법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이즈의 샷들 중에 특정한 샷 사이즈를 골라 촬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샷의 크기는 분석자가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힌트를 줍니다. 양들의 침묵에서는 눈에 띄게 클로즈업과 다른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캐릭터들이 카메라를, 즉 관객을 바라보는 듯한 샷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샷을 주관적 샷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선택이 있었음에도 감독이 주관적 샷과 클로즈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주관적인 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들의 침묵에서 많이 보이는 촬영 요소 중 하나인 주관적 샷은 피사체가 되는 사람이 카메라의 시선을 직접 두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배우가 관객을 향해 정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관적 샷은 관객이 인물의 눈을 통해 보는 것처럼 만들어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샷입니다. 관객을 직접 응시하면서 의도적으로 관객을 불편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런 주관적 샷과 함께 클로즈업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클로즈업은 공간에 대한 정보는 배제하고 인물의 표정이나 사물의 한 부분을 크게 잡은 샷으로 주로 인물의 얼굴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샷입니다. 대부분 클로즈업으로 촬영된 화면의 목적은 관객의 감정이입과 주의 집중입니다. 영화 속 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is all the time you'll ever have. Later. Now, please listen to me. We've only got 5. No, I will listen now. After your father's murder, you were orphaned. You were 10 years old. You went to live with cousins on a sheep and horse ranch in Montana. And one morning, I just ran away. 영화에서 클라리스 스탈링이 한니발 렉터 박사나 다른 중요한 등장인물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 서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이런 주관적 샷과 클로즈업이 사용되었습니다. 렉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클라리스와 그리고 관객에게 가까운 샷입니다.
이 주관적 샷은 렉터가 클라리스에게 중요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라고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을 때 렉터가 가까이 다가온 것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렉터가 클라리스의 삶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고 있는지를 시각화한 것으로 질문이 깊어질수록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추가로 양들의 침묵, 드미 감독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캐릭터들이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알 수 있죠.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들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을 매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아요. 관객이 캐릭터의 입장에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저는 그것이 그들을 장면 속으로 아주 깊이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서사 파트의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은 누구에 대한 영화인가요? 주요 등장인물 한 명 한 명 다 엄청난 개성과 매력을 갖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클라리스입니다. 누구에 대한 영화인가? 이 질문은 이야기의 주제, 무엇에 대한 영화인가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 클라리스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양들의 침묵의 시작 부분을 살펴봤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화의 시작 부분은 일종의 도입부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15분 정도의 이 도입부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영화의 도입부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FBI 교육생 클라리스 스탈링이 혼자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FBI 행동과학 부서장인 잭 크로포드에 의해 호출되어 사무실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장면입니다. 빨간 티를 입은 남자 요원들로 가득 찬 엘리베이터에 클라리스가 타는 장면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각적으로, 수적으로 약세인 상황이지만 침착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영화에서 FBI와 같이 남성이 지배적인 분야의 여성으로서 클라리스가 겪는 어려움과 직면하게 될 장벽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영화 속에 나오면서 이 장면의 의미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영화 속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You know, we get a lot of detectives here, but I must say I can't ever remember one as attractive. Will you be in Baltimore overnight? Because this can be quite a fun town if you have the right guide. Breaking doors or windows to enter or exit. Rule 404. Every courtesy, but right now, Sheriff, this type of sex crime has certain aspects I just as soon discuss in private. You know what I mean?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클라리스가 여성으로서 주도권을 잡는 변화가 보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제일 마지막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인물들이 어떻게 처음 영화에 등장하는지와 그 인물을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들과 장면의 요소를 같이 정리해 볼게요. 먼저 주인공 클라리스입니다. Yes, sir. I remember you from my seminar at UVA. You grilled me pretty hard, as I recall, on the Bureau of Civil Rights record in the Hoover years. I gave you an A. A-, sir. Starling. When I told that sheriff we shouldn't talk in front of a woman, that really burned you, didn't it? It was just smoke, Starling. I had to get rid of him. Matters, Mr. Crawford. Cops look at you to see how to act. Matters. Point taken.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고 말하는지를 보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클라리스가 어떤 인물인지 이 짧은 대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크로포드의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즉시 정정하는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은 클라리스가 직급에 관계없이 틀린 것은 짚고 넘어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역 보안관에게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장면은 남성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이런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추가적으로 클라리스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You're so ambitious, aren't you? Do you know what you look like to me with your good bag and your cheap shoes? You look like a rube. A well-scrubbed, hustling rube with a little taste. Good nutrition's given you some length of bone, but you're not more than one generation from poor white trash, are you, Agent Starling? And that accent you've tried so desperately to shed, pure West Virginia. What does your father do? Is he a coal miner? Does he stink of the land? You know how quickly the boys found you, all those tedious, sticky fumblings in the backseats of cars, while you could only dream of getting out, getting anywhere, getting all the way to the apple pie. You see a lot, Doctor. But are you strong enough to point that high-powered perception at yourself? What about it? Why don't you look at yourself and write down what you see? Maybe you're afraid to. 가난한 백인 집안에서 자라온 클라리스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클라리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렉터가 어떤 인물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렉터는 주인공 클라리스의 출신과 배경을 단숨에 간파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클라리스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유일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또한 렉터는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지적이고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렉터 박사의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애나그램인데요. 이걸 알고 나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장면을 보겠습니다. Hester Moffat. It's an anagram, isn't it, Doctor? Hester Moffat. The rest of me. Miss the rest of me? Meaning that you rented that garage? Your anagrams are showing, Doctor. Lewis Friend. Iron sulfide, also known as fool's gold. Oh, Clarice, your problem is you need to get more fun out of life. You were telling me the truth back in Baltimore, sir. Please continue now. 렉터는 가치 있어 보이지만 틀린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상원 의원을 돕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Buffalo Bill's real name is Louis Friend. I met him just once. He was referred to me in April or May 1980 by my patient Benjamin Raspel. 이야기의 숨겨진 의미와 반전으로 스토리텔링의 깊이를 더하기도 하고 렉터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인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렉터는 영화가 시작하고 12분이 지나서 나오지만 크로포드의 사무실에서부터 Believe me, you don't want Hannibal Lecter inside your head. Just do your job, but never forget what he is. And what is that? Oh, he's a monster. Pure psychopath. So rare to capture one alive. From a research point of view, Lecter is our most prized asset. 이렇게 다른 인물들의 대사와 렉터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직 나오지 않은 렉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버팔로 빌인데요. 도대체 이 빌은 어떤 인물인지 직접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버팔로 빌의 이름은 제임스 검으로 여성을 살해하고 피부를 벗겨 옷을 만들어 입는 행동을 통해 여성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 주목할 것은 이런 연쇄 살인범이 왜 이런 인물이 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Billy is not a real transsexual, but he thinks he is. He tries to be. He's tried to be a lot of things, I expect. Now, you said that I was very close to the way we would catch him. What did you mean, Doctor? There are 3 major centers for transsexual surgery: Johns Hopkin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and Columbus Medical Center. I wouldn't be surprised if Billy had applied for sex reassignment at one or all of them and been rejected. On what basis would they reject him?
look for severe childhood disturbances associated with violence. Our Billy wasn't born a criminal, Clarice. He was made one through years of systematic abuse. Billy hates his own identity, you see, and he thinks that makes him a transsexual. But his pathology is 1,000 times more savage and more terrifying. 빌은 어렸을 때 가혹한 학대를 받아 자기 혐오와 트라우마로 인한 혼란을 겪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빌의 개인적인 공간에 놓인 물건들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반항과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투쟁, 소속감을 찾기 위한 시도로 묘사됩니다. 버팔로 빌과 같이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각적 모티프인 나방입니다. 먼저 시각적 모티프는 영화의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한 시각적 요소를 말합니다. 시각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영화의 주제를 강화하고 서사적 깊이를 더합니다. 관객은 대사나 설명 없이도 시각적 모티프로 영화의 핵심 주제를 시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의 대표적인 시각적 모티프에는 양, 나방, 그리고 아메리카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나방의 상징은 영화 속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Was it a butterfly? Yes, a moth. Just like the one we found in Benjamin Raspail's head an hour ago. Why does he place them there, Doctor? The significance of the moth is change. Caterpillar into chrysalis or pupa, and from thence into beauty. Our Billy wants to change too. 희생자 시체의 목에서 발견된 나방의 번데기는 버팔로 빌이 여자로 변신하고 싶어하는 심리의 상징입니다.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빌은 여자로 변신하고 싶어합니다. 나머지 모티프인 양과 아메리카나가 있는데요. 양의 의미와 양들의 침묵의 의미는 영상의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외제적 분석의 질문을 가져오겠습니다.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책의 내용과 100%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양들의 침묵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차이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원작과 다른 크고 작은 차이점들 중 가장 눈여겨볼 것은 바로 아메리카나입니다. 아메리카나는 미국의 역사, 지리, 문화와 관련된 상징과 물건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영화 속 장면을 보겠습니다. 영화는 창고에 있는 차를 덮고 있는 국기에서부터 경찰관을 묶는 데 사용한 현수막 등 영화 속에는 미국 국기의 색상인 빨강, 흰색, 파랑이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미국의 상징들을 단순한 배경 요소로 사용하지 않고 관객에게 이러한 상징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합니다. 드미 감독은 이러한 미국의 상징들을 영화의 폭력적이고 불안한 장면에 배치해 미국적 가치의 전통적인 상징을 전복시켜 미국 사회의 특정 측면을 연상시키거나 비판하는 시각적 모티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양들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영화 속 장면을 보겠습니다. What did you see, Clarice? What did you see? Lambs. They were screaming. They were slaughtering the spring lambs. You still wake up sometimes, don't you? You wake up in the dark and hear the screaming of the lambs. Yes. And you think if you save poor Catherine, you could make them stop, don't you? You think if Catherine lives, you won't wake up in the dark ever again to that awful screaming of the lambs. 영화의 3분의 2 정도의 지점이 되어서야 렉터와의 대화를 통해 이토록 클라리스가 버팔로 빌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클라리스를 여기까지 이끌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버팔로 빌을 검거하고자 하는 클라리스의 강한 욕구는 범인을 검거하고 희생자를 구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영화 전체의 내용과 함께 보겠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의 의미는 영화 속 무고한 희생자,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클라리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양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표면적으로는 주인공 클라리스 스탈링이 어린 시절 경험에서 유래한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가리키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해결을 넘어 클라리스가 사회적 약자들을 대신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더 큰 목표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쳐 이 여러 질문들을 통해 얻은 답을 다 연결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화 분석을 통해 영화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이번 영상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영화학교였습니다.